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 오차 범위 내로 좁아졌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배경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통합당의 향후 과제랄까요?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자,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38.3% 찍고 8월 들어서 쭉 빠졌는데요.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34.6%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차 범위 내로 좁아졌는데요. 자, 민주당이 떨어진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일들이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왜 올랐을까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올랐을까요? 한번 이런 부분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그 소위 무슨 지도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이만을 우리가 그냥 참고로 생각할 뿐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할 생각이 없어요. 그 지지율이란 게 워낙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다른 조사에는 여론조사상 아직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 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저희들이 여론조사상 거의 많이 따라가 있다는 말이 저희들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의견 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 덜 쓰셨나요? 네, 이게 이제 이 야당이 30% 이상의 그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요, 상당히 그 여당에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대체로 아무리 그 여당이 못해도 야당은 항상 25%의 박스권 안에서 그 23에서 25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이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현재 그 미래통합당이 쭉 25% 박스권에 있었었는데 이 박스권을 뛰어넘어 버린 거잖아요. 예. 35%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낮다라는 예. 건 엄청난 민심 위반이 그 있었다. 그게 부동산이든 안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의 실수였던 잘못이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중히 봐야 되고, 그러면 그리고 실망한 표가 그쪽으로 갔다라고 예.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말을 조심하는 거잖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다른 조사를 보면 많이 벌어진 것도 나왔다. 속은 좋지만 스스로 야당이 잘해서 얻어온 지지율의 상승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의 계속된 민심 위반에 대한 그 열매가 고스란히 지금 예. 미래통합당으로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언제든지 흔들리는 그 지지율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좋아할 게 아니고 여당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반사 효과라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올라도 오른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야당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갖다가 받는다. 이러면 괜찮겠는데 뭐 특별히 잘한 거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윤희숙 의원이 뭐 말 잘한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갖다가 한 것은 결국은 그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 효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여태까지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어요. 어느 역사상의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후보 1등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도자를 빨리 발굴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 지지율은 언제든지 또 안개처럼 흩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34.6%면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 정도까지 높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민주당이 못해서 오른 거예요.
그리고 통합당이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자살골 넣지 않고 예. 장애투쟁, 단식, 이런 삭발, 이런 극단적인 투쟁 안 한 모습에서 국민들의 점수를 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전옥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잘 만들어내느냐라는 것과 과연 인물, 구심점, 지도자를 빨리 발굴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한 두 가지 난제를 김종인, 주호영 대표 체제에서 잘 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것도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박진영 부대변인 그렇다고 집권 여당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 집권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 이슈를 너무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이재명 지사처럼 네거티브하지 않은 정책 이슈를 가지고 여의도에 새롭게 던져주는 게 오히려 여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합당도 뭐 저는 조금 제가 예전 통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 시절에 한 32% 가까이 이회창 총재 때나 박근혜 총재 시절에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가 정상 정당이었어요. 색깔론이라든가 또는 뭐 막말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비정상적인 막말이라든가 또 장외 아스팔트 집회 이런 데 나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원내에서 정책 투쟁을 한다면은 여야가 좀 재미있는 그런 정책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최승 평론가 오차 범위 이내로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여야 지지율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오늘 자료가 사실은 7일 날 갤럽이 조사한 자료거든요. 예. 정기조사인데. 근데 여기서 저는 눈여겨볼 지표가 있다고 봐요. 국민의 53%가 여당 역할 못한다 평가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통합당이 야당 역할 못한다고 답변한 수치가 69%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오르면 뭐 합니까? 제1야당 역할과 수권 정당의 역할을 의심받고 있는데 과연 그게 야당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판넬에다가 뭐라 썼느냐. 단기 급등의 효과는 쌍윤 효과다. 윤희숙, 윤석열 효과다. 이른바 쌍윤이 견인한 효과고. 난 또 뭐 쌍윤 효과라는 이런. 그 윤희숙, 윤석열 효과고. 예. 장기 이게 이 지표가 장기적으로 이제 가지려면 그게 핵심인데 저는 실력을 보여줘야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원내 뭐 투쟁에서 집중한 전략이고 막말 안 했다. 이거는 사실 야당의 역할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오는 18일부터 아마 결산 국회가 열릴 겁니다. 진짜 야당의 실력을 보여줄 게 결산 국회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장기 성장이 이게 추세화되고 이게 쭉 계속 가려고 그러면은 야당의 본인의 역할, 국민의 69%가 아니 야당 역할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당 지도가 30% 넘어가면 뭐합니까? 저는 아무 의미는 허수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야당 역할 잘한다는 의견이 69%가 될 때 비로소 정권 교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을 통합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걸로 보고 이 쌍윤 효과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정규환 평론가. 정치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잘못하든지 어쨌든 이제 출발선에는 섰습니다. 그것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든 수권 능력을 이제 키우는 것이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실력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보기 전까지는 아마 국민들이 유보하고 있을 겁니다. 판단을. 어디에서 실력을 보여야 하느냐. 부동산 문제 윤희숙 의원이 사이다 발언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지금 현재 전세를 놓고 있는 이제 소유자들이 월세 전환 못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갚을 수 있는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좀 내놓고 국민들이 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검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자,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우선주의하고 검찰 중심주의로 가자고 하는 그것은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바람과 반대인데 지금은 왜 윤석열을 흔드느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그것이 실제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받으시면 됩니다. 남북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는 또는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본인들의 실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지체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야당 지지율 오른 것 한번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도 짚어봤는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야당의 반응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죠. 전체적으로 좀 표현들이 너무 조롱 쪽의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서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김은혜 대변인이 그러면 직을 버리고 집을 택한 거냐 이런 비판을 했었어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김웅 의원이 이제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런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그랬더니 권영세 의원은 또 이제는 애완용 의원까지 나오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장성철 소장. 네. 듣기가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정치인분들이 죄송합니다. 비아냥과 조롱으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요. 상대 진영이 내가 한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정말 야, 저런 비판엔 정말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애완용 검사하니까 아, 뭐 찌질하다. 이런 식의 말싸움은요. 국민들이 보기에 참 정치 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러한 비유를 통한 말싸움보다는 정책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여야 간의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이사장 듣기는 어떠셨어요? 우리 토론도 격렬하잖아요. 예. 우리 당이 토론도 격렬한데 기본적인 토론의 과정에 있어서의 근거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근거와 근거가 맞부딪히면서 표현이 맞부딪히는 부분하고 지금 장 수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말로 말장난처럼 그다음에 말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처럼 논의가 갔었을 때는 예. 앉아서 욕 듣는 거죠. 그리고 애완용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또 기분 좋아할까요? 메시지 전문가인 최수영 평론가,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말의 집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죠. 예. 저는 이제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정치인들이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조롱이 해학과 다릅니다. 해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크고요. 조롱은 말꼬리 잡는 겁니다. 사실은 조롱이 품격이 있는 조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품격 있는 해학은 있어도 품격 있는 조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의 희화화 혹은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야당이 아픈 지점을 건드려야지 예. 상대방의 약간 격렬한 반발이 올라올 지점들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국민도 그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